1991년 5월 9일 오후 6시 20분 팔공산 자락 둔덕미골의 숲은 저녁 햇살에 물들어 고요했다. 40세의 김영철은 주민들과 함께 산나무를 캐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봄철이라 나물꾼들이 많았지만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차가웠다. 김영철은 삽을 들고 흙을 파헤치다 문득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다. 저 멀리 흙더미 밖으로 하얀 물체가 튀어나와 있었다. 뭐지? 마네킹인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가갔다. 하지만 산속의 마네킹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다. 걸음을 옮길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가 퍼졌다. 가까이 다가가자 윤곽이 또렷해졌다. 흙에 반쯤 묻힌 얼굴, 가슴 그리고 튀어나온 발가락. 김영철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사람의 시신이었다. 사람 살려. 그의 비명이 산을 울렸고 함께 있던 일행이 달려왔다. 모두가 경악하며 산을 내려갔다. 당시엔 휴대폰이 없던 시절.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가까운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 몇 명이 산으로 올라왔다. 곧이어 수사대도 도착했다. 시신은 얼굴과 가슴, 왼쪽 발가락이 지면 위로 드러난 채 70cm 깊이의 구덩이에 묻혀 있었다. 알몸 상태였고 얼굴은 심하게 부패해 알아보기 힘들었다. 구덩이에서 시신을 꺼내자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양손과 유방, 음부가 날카로운 도구로 정교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손톱과 발톱에는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 전신 곳곳에 타박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즉시 팔공산 일대를 출입 통제하고 시신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하지만 흉기나 범인과 직접 연결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기묘한 물건들이 눈에 띄었다. 검은 머리끈, 담배꽁초 그리고 1.8리터 크기의 당금주 병. 그 병 안에는 2마리의 뱀이 들어 있었다. 뱀주였다. 형사 박재현은 이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게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지만 몸에 혈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건 현장에 혈흔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다. 여기가 범행 장소가 아니야. 시신을 옮긴 거야. 박재현은 확신했다. 게다가 간과 신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 수중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팔공산 인근의 연못이나 저수지는 드물었다. 범행 장소는 어디였을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였다. 얼굴은 몽타주조차 그릴 수 없을 만큼 부패했고 지문도 식별 불가능했다. 경찰은 치과 기록에 희망을 걸었다. 대구와 경상도 지역 실종자들의 치과 기록을 5일간 대조한 끝에 그녀의 신원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대구시 지저동에 거주하던 26세 이소영. 대구 80 컨트리클럽에서 골프 캐디로 일하던 젊은 여성이었다. 실종 신고는 2주 전 4월 26일에 접수된 상태였다. 이소영의 마지막 행적은 4월 26일 새벽 12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 밤 그녀는 직장 동료 3명과 대구 수성구의 동경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대구에서 복무 중이던 32세 군 장교 김민수였다. 동료와 함께 온 그는 같이 한잔하시죠라며 이소영에게 말을 걸었다. 1시간쯤 어울리다 새벽 12시 30분 술에 취한 이소영은 김민수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 그게 마지막 목격이었다. 김민수는 조사에서 담담히 말했다. 집 앞에 내려줬어요. 그 후엔 저도 자택으로 돌아갔죠. 그의 가족과 이웃이 알리바이를 확인해줬다. 하지만 박재현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 문제는 1991년 당시 CCTV가 거의 없고 휴대폰도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사라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탐문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웃들은 이소영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을 종종 집으로 데려왔다고 털어놨다. 그녀의 삶을 파헤치자 복잡한 남자 관계가 드러났다. 클럽과 골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남성이 120명에 달했다.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 박재현은 그녀의 수첩을 뒤지며 골프장 고객 목록에 주목했다. 1990년대 골프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수첩엔 국회의원, 의사, 지역 유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이 사람들은 쉽게 건드릴 수 없어. 상부의 압박이 내려왔다.
결국 추가 조사 없이 그들은 용의 선상에서 배제되었다. 박재현은 이를 한탄했다. 권력만 없었어도 제대로 파헤쳤을 텐데. 수사는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다. 팔공산과 대구 시내에 6,000장의 수배 전단이 뿌려졌고 5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하지만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DNA 분석의 희망이었지만 1991년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초동 수사의 미흡함이 발목을 잡았다. 산골 파출소 경찰들은 강력 사건 경험이 부족했다. 머리끈과 뱀주는 장갑 없이 수집되어 경찰 지문과 뒤섞였다. 담배꽁초마저 보존에 실패해 사라졌다. 박재현은 밤잠을 설쳤다. 증거만 제대로 챙겼어도 그는 팔공산 인근 물가를 추가 수색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범인은 치밀했다. 심리적으로 자신과 관련 없는 장소를 골랐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 장소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6. 미제로 남다. 시간이 흘렀다.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다. 박재현은 매년 팔공산을 찾아 현장을 떠올렸다. 이소영을 죽인 자는 누구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는 퇴직하며 파일을 넘겼다. 진실은 저 산속에 묻혀 있어. 팔공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봄이면 나물꾼이, 가을이면 단풍 놀이객이 찾았다. 이소영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공소시효 폐지로 재수사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증거도 증언도 희박했다. 어딘가에서 범인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몰랐다.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다. 진실은 팔공산 자락에 영원히 묻혔다.